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시 얘기했지만, 자, 세 번째 강의에서 건축물의 용도 부분만 따로 한번 구분해서 간단하게 한 2, 30분 정도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개념만 조금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공부해서 이 용도라는 말이 여기저기 다 쓰이니까 그 용도라는 개념이 나중에 섞여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헤매게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헤매게 되는 포인트를 미리 한번 점검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강의를 진행하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는 법 조문의 순서를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1장 총칙을 1조, 2조 쭉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헤맬 만한 포인트, 여러분들이 조금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조금 개념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건축물의 용도는 국토계획법상의 용도 지역 지구와는 다르다. 개발 건축물의 보다 상세한 용도를 구분하는 것들이다. 땅의 용도하고 그 위에 올라가는 건물의 용도는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를 무려 445개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별의별 것들이 다 있죠. 건물 같은 경우도 병원 건물인지 이게 전시장 건물인지 집회장 건물인지 종교 건물인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일단 445개 정도. 이게 법규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숫자가 더하기 빼기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달라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8개의 용도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게 결국 그래서 야영장까지 최근에 더해지면서 최근에 야영이 붐이잖아요. 그래서 야영장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영장까지 더해지면서 29개가 됐느니 아니면 이게 시행령에만 나오느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아까 확인한 법상으로 건축법상으로는요. 시행령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으로는 28개의 용도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2조 21항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런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게 다시 9개 시설군으로 구분된다라고 그랬죠. 9개 시설군. 그래서 9개 시설군 내에서 어떻게 된다? 번호가 낮은 것들은 좀 더 시리어스한 그런 건물들이고 번호가 높은 것은 9번으로 가까이 갈수록 조금 편한 건물군이다. 그래서 편한 것들이 시리어스한 건물군으로 가면은 허가를 해야 되고요. 근데 시리어스한 것들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라는 개념들 나중에 한번 강의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은 아까 말한 28개의 용도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라고 그러면 요 28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445개는 건축물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28개의 용도를 9개의 시설군으로 꾸민 거. 요걸 가지고 신고냐 허가냐를 갖다가 판별한다라는 거고요. 건축물의 용도라고 그러면 28개를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복잡하죠, 좀. 그래서 그럼 건축물의 용도라는 건 뭐냐? 28개로 구분한 게 용도다.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신고냐, 허가냐를 판가름하는 것들은 시설군이다. 시설군은 28개를 다시 9개로 이렇게 유형화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둡시다. 자, 이게 그래서 28개예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딱 봐도 이런 것들 어떻게 됩니까? 주거시설군. 그러니까 아까 9개의 시설군이 있다라고 그랬죠. 보나마나 이런 것들은 주거시설군으로 묶이게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딱 판단이 가죠. 이런 것들도 이제 9개 시설군으로 가면 근린생활시설군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교육, 연구 등등등등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27개까지 돼 있고 그 밖에 대통령령 그때 새로운 형태의 건물 유형이 탄생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탄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 대통령령이라는 건 시행령이라고 그랬죠.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서 새롭게 유형을 만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28번으로 넣어놨네요. 결국 최근에 이제 야영장이 아마 조금 이분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딴 데 보면은 야영장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시행령상에는 일단은 법상에는 이렇게 28개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가 구분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일단은 근린생활 1종은 뭐냐, 2종은 뭐냐, 이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1종으로 가면요, 여러분 동네에 깊숙이 들어와도 되는 그런 어떤 생활시설을 얘기해요. 생활시설, 주로 소매점, 이제 가게들 얘기하는 것들이죠. 가게나 아니면 집 근처에 있어도 되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얘기하는 것들인데, 일종이면요, 집 근처 깊숙이 와도 되는 것들. 말하자면 주거 환경과 잘 섞일 수 있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 중에 크기가 큰다라든가, 아니면 약간 화재 위험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좀
풍속상으로 볼 때 뭐 사람들이 춤추고 놀고 이런 그런 시설이다 그러면은 동네 한가운데로 들어오긴 좀 그렇겠죠. 동네 외곽으로 좀 보내야 되겠지. 그런 것들이 주로 2종이다라는 겁니다. 근린 생활시설인데 근린 깊숙이 들어와도 되는 것들 1종, 조금 멀리 좀 있었으면 좋겠는 것들 2종, 그런 정도로 일단 여러분들이 기여를 하고 나중에 거기에 포함되는 자세한 시설들은 다른 강의에서 조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시설 같은 경우가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텐데, 종교시설이요, 교회다.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경우는 꼭 종교시설인 것만은 아니에요. 교회도 상가 한 켠에 자리 잡아서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온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500제곱미터 이하일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같은 교회라도 500제곱미터 이하면은요, 2종 근린생활시설이 돼요. 근데 500제곱미터를 갖다 초과해버린다? 그때는 종교시설이 돼서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별도의 종교시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구분들은 건물 용도에 대한 영원한 구분이 아니에요. 같은 용도라고 할지라도 그 규모에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이 되기도 하고요. 종교시설이 되기도 합니다. 판매시설도 마찬가지겠죠. 판매시설 같은 경우도 1000제곱미터보다 큰 어떤 커다란 시설들, 마트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당연히 근린생활시설이 아니죠. 근데 뭐 한 100제곱미터 이렇게 조그마한 소소한 어떤 그런 판매시설들, 용도상으로는 판매시설과 다를 게 없지만 그런 애들은 또 근린생활시설로 가더란 얘기예요. 동일한 종류, 동일한 기능, 용도의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규모에 따라서 근린에 포함됐다가 아니면 종교시설, 판매시설로 분화가 됐다.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판단을 다시 한번 법에 비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별게 없죠. 다만 자동차 관련 시설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예를 들어서 뭐 폐차장 이런 것들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에요. 근데 만약 자동차 학원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동차 학원이면 자동차 관련 시설일까? 그건 또 아니에요. 자동차랑 어떤 기계적으로 관련된 게 아니고 그거는 일종의 교육과 관련된 시설이잖아요. 자동차 학원이기 때문에. 그건 또 여기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상식과는 다르게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헷갈리는 어떤 관계들이 이 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동물, 식물 관련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원, 식물원,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도 우리 상식을 크게 벗어납니다. 동물, 식물이면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시설이잖아요. 뭐가 되겠습니까? 관광 휴게 시설이에요. 사실 동물원, 식물원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도축장은 이제 사실 소나 뭐 아니면 동물을 잡는, 죽이는 어떤 그런 시설들 아니에요. 그리고 보급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원, 식물원은 여기 들어가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 단어로만 표현하는 어떤 그런 상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구분이 된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것들은 이제 초벌구이고요. 그 내부의 상세한 규정과 예외 규정 이런 것들은 뒤에 또 각각의 별도 챕터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중 주택의 경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일단 우리가 제일 숫자도 많고 중요한 구분이 되는 이제 건물이기 때문에, 자, 주택으로 구분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실제로 건물의 용도를 보면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크게 나뉩니다. 대략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뭐가 있느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얘네들은 소유권 구분. 소유권이라는 건 이거는 내 집이요라고 등기를 하는데 하나의 건물 내에 등기가 별도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두 개의 생긴 형상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규모도 비슷해요. 하지만 집주인이 따로 있고 그 사람만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세입자 형태로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은 다가구란 얘기예요. 그 집 칸칸이가 별도로 주인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이 등기로 그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다세대주택이 됩니다. 공관은 뭐 대사들, 뭐 외교관들, 뭐 그런 사람들이 거하는, 이제 높은 관리들이 이제 별도로 거하는 주택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공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독주택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주택들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모두 건축법상에서 공동주택으로 엮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지하층의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하층. 자, 지하층이라는 것들도 그럼 건축법 첫머리에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건축공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상공간 아니면 지하공간이야. 그래서 지상공간이라는 건 몇 층이냐, 높이가 얼마냐 분명히 규정이 돼요. 근데 지하층이라는 건 굉장히 애매하다. 지하층이라는 것들이 그럼 대체 지하 1층, 2층, 얘네들이 지하층, 땅속에 묻혀있는 공간인데 그럼 얘가 지하도 층이라는 개념이 있을까? 그리고 지하층을
내려간다라고 그러면 그 내려가는 그 공간은 우리가 건축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까? 위로 올라가는 공간은 우리가 높이 제한도 있고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있잖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는 공간은 그럼 그런 규정을 적용해야 될까?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상에서 지하층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한 규정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지하층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법령은 바로 요겁니다. 평균 높이가 2분의 1 이상이면은 지하층이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지상이 있어요. 그리고 건물을 내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3개층 비스무리하게 됐어. 맨 밑에 있는 층은 지하로 내려가 있는 부분도 있고 지상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이걸 갖다가 건축법적으로 볼 때 1층을 어디로 해야 되냐는 얘기지. 여길 1층으로 하고 여기 2층, 3층 그래서 지상 3층 건물이에요.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될까? 아니면 얘 땅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지하 1층이고 나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까? 헷갈리더라는 거지. 별건 없고요. 절반 이상이 지하이면은 지하층이다. 절반 이상이 지하이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 봤을 때 대략 한 3분의 2, 한 층에 3분의 2 정도가 땅속에 들어갔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뭐다? 2분의 1보다 더 내려가 있으니까 지하층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지하 1층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분명한데, 이런 경우는 분명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딱 2분의 1과 정확하게 2분의 1만 땅속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이상이니까 이상이 지하이기 때문에 2분의 1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2분의 1, 2분의 1만큼이면 이건 역시 지하 1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사가 있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학생 때 이런 집에 살아본 적이 있는데요. 자, 어떤 언덕 있는 동네에 딱 들어갔어. 그래서 이런 어떤 지하층이 있었어요. 이런 지하층. 그래서 내가 여기 이 집을 아줌마랑 같이 이제 이 집 좀 월세 좀 살려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고 들어가봤어. 그랬더니만 아우 2층 좋다고 뭐 이렇게 햇볕도 잘 들어오고 좋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 건물의 전면 들어가는 입구는 전혀 지하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 지하층도 아니고 값도 비교적 싼데 그러고 들어갔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야. 이게 경사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만큼이 땅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하층이냐 지상층이냐 이런 또 의문이 생기죠. 자, 전면도로로 들어갈 때는 지상층이랑 똑같았어. 근데 뒤에서 옆에서 보니까 이건 땅속에 있더란 얘기야. 이게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수학을 해봐야 돼요. 평균 높이요, 평균 높이 여러분들. 2분의 1 이상이냐 아니면 미만이냐라는 것들이 평균 높이야.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땅 속에 있는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땅 밖에 있는 부분의 비율이 얼마냐. 자, 정확히 만약 2분의 1씩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지하층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2분의 1보다 조금 올라와 있더란 얘기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건축물 대장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지하층이더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임대료가 낮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더라는 것이죠. 자, 지하층은 뭐냐? 그래서 평균으로 봐야 된다. 평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려면 여러분들 뭐 복잡한 얘기 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은 땅도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생겼을 수 있잖아. 이러면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뭐 가중평균이라는 걸 또 해서 땅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대 밖에 있는 부분의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2분의 1 이상인지 미만인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하층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층수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층수에서는. 그러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이라고 해서 3층 건물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헷갈립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기 때문에 요게 여러분 헷갈려서 가끔 시험에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에요.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용적률이라는 건 뭐예요? 대지 면적분의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건물의 층층이 연면적의 비율을 얘기하죠. 그래서 뭐 200, 250, 300 그게 일반 주거 1, 2, 3종에서 나오는 용적률 기준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잖아요. 그 용적률에는 지하층 산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적률의 철학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용적률이라는 건 왜 우리가 용적률을 계산하느냐? 기본적으로 건물이 얼마만큼 땅 위로 솟아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적률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적률 1000%다 그럼 굉장한 고층 건물군이겠군. 300%다 그러면 대략 한 15층 건물이겠군.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우리가 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적률에다 지하층까지 넣어버리면은 땅 위로는 1층밖에 안 나와 있는데 땅 밑으로 10층이야. 용적률은 지상의 볼륨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굳이 지하층은 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덮어놓고 여러분이 외울 게 아니라 그런 규정이 나오게 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야지 외우기가 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에는 지하층은 넣지 않는다. 왜냐? 용적률은 기본적으로 지상의 볼륨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하지만 연면적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연면적은 얼마나 그 건물에 많은 면적이 들어가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연면적은 뭡니까? 1, 2, 3, 4층 각 층별로 있는 면적을 다 더한 거 아니에요. 지하 1, 2, 3, 4층 그것도 다 더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건물 하나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판단하기 위한 지표이기 때문에 연면적에는 넣습니다. 연면적에는 포함을 해요. 용적률은 계산 안 한다. 연면적에는 포함을 한다. 그게 바로 지하층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조바심이 나서 조금 그림을 좀 갖고 왔는데요. 혹시 요 그림이 또 이게 뭐 저작권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뭐 그래서 저작권 있으신 분이 이걸 보고 한다면 좀 죄송합니다. 그냥 봐주세요. 내가 그릴 수도 있지만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서 일단 갖고 왔으니까 조금 봐주도록 하세요. 자, 어쨌든 지하층의 정의가 되겠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층고 평평할 땐 큰 문제 없죠. 평평할 때는 내려간 부분과 올라간 부분의 정확히 절반 2분의 1에서 조금 내려가느냐 그러면 그 지하층, 올라오느냐 지상층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들이 평균 높이가 이렇게 삐딱하게 될 때는 그때는 가중평균을 계산해야 된다. 가중평균. 그래서 낮은 부분과 높은 부분을 평균을 내서 그 부분의 높이가 2분의 1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따져줘야 되겠죠. 자, 뭐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가중평균이기 때문에 이게 직선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그 가운데 요 낮은 높이랑 높은 높이의 가운데가 결국 가중평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거실이란 용어가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나중에 가다 보면 뭐 피난, 건물의 구조를 얘기할 때 거실이란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거실이란 용어랑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거실을 얘기할 때는 내 방 또는 부엌 이런 거 말고 가족들이 다 모이는 중앙에 큰 방 있잖아요. 마루. 그걸 거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이죠. 그러니까 거실을 여러분 리빙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방 하나, 방 둘, 뭐 키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걸 이제 거실이라고 그러는데 건축법에서 거실은 그게 아니라 건물 안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방들은 다 거실이야.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러니까 건물을 사용하는 모든 활동 행위죠. 그것을 이용해서 사용되는 방 말하자면은 부속실 어떤 건물의 유지 관리와 기능된 그런 공간 빼놓고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방이면은 다 거실이란 얘기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이 실제로 활용하는 방들이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고 그리고 재난이 있거나 재해가 있을 경우 대피가 가능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기준들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거실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건축법상의 거실이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활동이 집중이 되는 그런 방을 얘기한다라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주요 구조부. 건축물에 있어서 안전 방제를 위한 규제에 초점이 된다라는 것들. 초점이 된다. 초점이 되는 공간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구조부들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건물의 기본은 뭐냐? 지붕이라고 그러죠. 지붕. 지붕이라고 하는데 지붕이라는 것들은 사실 지붕도 뜯어보면요. 이게 또 세부적인 구조로 갈라져 있어. 지붕 위에 올려놓은 뭐 슬레이트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붕 밑으로 들어가면 지붕을 이루는 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주요 구조부다라고 그러면 막연하게 지붕이라고 그러진 않고 지붕 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둥, 그렇죠. 지붕을 받치는 기둥 말고 지붕을 직접 받치는 벽이 있어요. 내력벽입니다. 그건 칸막이 벽하고 내력벽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칸막이 벽 그리고 그냥 벽이라고도 그래요. 이거하고 내력벽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건축 구조에서 의미가 달라요. 내력벽은 내가 직접 기둥을 받치는 벽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벽식 구조라는 데 가보면은 기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기둥이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벽이 기둥의 역할을 하면서 지붕을 받치는 거예요. 물론 큰 건물은 아니고 한 1, 2층 건물밖에 안 되죠. 그래서 내력벽이라는 거는 주요 구조부입니다. 주요. 하지만 칸막이 벽 이거는 진짜 뭐 석고보드나 이런 거 세워서 옆방하고 내 방 사이에 칸막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는 주요 구조부는 아니에요. 그냥 벽이라고만 돼 있다고 그러더라도 얘는 내력벽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력벽이면 내력벽이라고 명시를 해야 돼요. 내력은 뭡니까? 힘을 버텨주는 벽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층 내지 지붕 이런 것들을 딱 떠받들어 주는 벽이기 때문에 얘는 주요 구조부입니다. 칸막이 벽이 아니라 내력벽이라는 얘기예요. 기둥 당연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바닥은 슬랩을 얘기하죠. 여기 밑에 깔려있는 것들.
이 바닥은 그리고 밑에 층이 또 있다라 그러면 밑에 층엔 또 일종의 지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바닥도 주요 구조부가 됩니다. 보라는 건 뭐예요? 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자, 이렇게 우리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내 귀퉁이에 기둥이 있죠?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이 이렇게 지나가죠, 벽이 지나가. 그런데 보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기둥의 상부에 이렇게 눕혀놓은 기둥 같은 게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기둥 따라서 4개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둥 사이에 지나가는 작은 보라는 것도 하나 있어요. 보라고 그러면요, 요 사이에 있는 작은 보는 말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요 큰 보 있죠. 큰 보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보 같은 경우도 주요 구조부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지붕을 이루고 있는 지붕 틀은 들어간다. 계단이 이게 무슨 구조야라고 그러겠지만, 계단은 건물을 받치는 놈은 아니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단실 자체가 이제 건물을 받치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되긴 하는데, 이 주계단이라는 거는 건물을 튼튼하게 받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왜 그럼 주요 구조 보겠습니까? 사람들이 비상시에, 재난시에 대피할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걔네들이 잘 받쳐줘야 되고, 또 피난한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얘도 주요 구조부에 포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들은 뭐냐? 칸막이 벽 이런 거 주요 구조부 아닙니다. 일반 벽 뭐 이런 것들, 수벽 이런 것들 주요 구조부 아닙니다. 뭐 난간 이런 거 주요 구조부 아니겠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보 중에서도 큰 보 말고 작은 보, 그러니까 기둥 사이사이에 넣는 작은 보. 기둥도 뭐냐면 또 사익 기둥이라는 게 있어요. 자, 건물 옆에 이렇게 있는데 기둥을 이렇게 양쪽에 딱 세웠죠. 근데 그 사익 기둥이라고 해서 조금 날씬한 기둥이 하나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익 기둥. 얘는 주요 구조부도 아닙니다. 이 경우는.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주요 구조부가 아닐까?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물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위에 층의 바닥은 내가 1층에 사는데 2층에서의 바닥은 내 입장에서는 지붕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붕틀이나 그 경우에는 바닥이나 중요한 주요 구조부야. 걔가 무너지면 내가 다 죽어. 그런데 최하층 바닥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살고 있고 그 밑에는 그냥 지하 땅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볼 때 지진이 나서 꺼지기 전에는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뭐 땅속에서 불이 나거나 이럴 염려는 없죠. 최하층 바닥. 그 다음에 땅속 기초라는 건 뭐냐? 자, 이게 땅이라고 쳐봐요. 땅이면은 건물이 그냥 그 땅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옛날 한옥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땅 위에다 그냥 올려놨죠, 그냥. 그리고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콘크리트식, 철근 콘크리트식 건물은 다 땅속으로 깊이 기둥이 파고 들어가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기초가 이렇게 땅속에 있습니다, 기초. 거대한 기초 덩어리가 땅속에 있어가지고 땅속으로 침하하는 걸 막고 건물을 든든히 잡아줘요. 땅속에 있습니다, 이게 다. 그럼 이 땅속에 있는 건 주요 구조부일까 아닐까? 일단 걔가 뭐 무너질 염려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불나서 탈 염려가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 둘 다 공통점이 있죠? 땅과 접해 있다는 것. 땅과 접해 있다는 것. 최하층 바닥, 그리고 땅속에 있는 기초 이런 것들은 자, 중요하다. 중요하지만 주요 구조부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주요 구조부는 어떤 것들? 무너질까 염려되고 불탈까 염려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것들. 자, 거기다 더해서 뭐다? 사람들이 재난 시에 대피해야 되는 통로가 되는 주계단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다라고 우리가 본다라는 거고, 그래서 주요 구조부는 뒤에 보면 구조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규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합시다. 자, 높아심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요 그림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건데 혹시라도 이 그림 그리신 분이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그려도 되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잘 그려 놓으셨길래 그냥 갖고 왔어요. 보니까 이분은 진짜 프리드로잉으로 막 그리셨는데 꾸불꾸불한 선으로 약간 눈이 좀 어지럽긴 하죠. 자, 지붕틀 무너질까 염려되죠. 불탈까봐 염려되죠. 내력벽 무너지면 끝장나죠. 그 다음에 기둥 당연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 연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계단도 무너질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대피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땅바닥과 접하고 있는 바닥, 땅 속에 있는 기초, 얘네들은 불이 탈 염려도 없고 꺼질 염려도 없으니 주요 구조부에는 포함하지 맙시다. 주계단 말고 옥외계단이라는 것도 있어요. 옥외계단. 하지만 주계단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굳이 옥외계단까지도 주요 구조부에 넣지는 않더라.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부분들은 건축에 속하는 행위들 5개들 있었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은 신축이었는데 그거 말고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게 5개 행위가 모두 건축에 속하고 대부분 허가의 대상이 된다. 자, 그러면 먼저 신축과 증축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과 증축. 일단 증축이 뭔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사실 증축이라는 의미는 사실 여러분들이 요 의미로만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건축 면적, 연면적이 증가하고 커지면은 증축이다라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3층짜리 건물이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층을 좀 확장했다라든가 연면적이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뭐 옥탑이나 이런 공간을 하나 늘려서 층을 하나 더 올리거나 이제 옥탑을 올렸다. 늘어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증축이다라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서의 개념이 되겠죠. 물론 맞아요. 이게 증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이 덩치가 커진 거죠. 덩치가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은 이렇게 건축물 하나를 단위로 보기 때문에, 건축 덩어리 하나를 단위로 보기 때문에 이것만 증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근데 건축법은 하나의 대지를 건축 단위로 보거든요. 그 말은 뭐냐? 자, 여기 내가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옆에다 조그마한 건물을 새로 또 하나 대지 내에 지어. 뭐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땐 신축이죠. 없는 덩어리들이 생겨났으니까 신축이다라고 보는데, 건축법상으로는 이것도 뭐다? 증축이다라는 거예요. 증축.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대지가 건축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주건물과 부속 건물이라는 개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 내에 하나의 건물을 지으면요, 완전하게 동등한 2개의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주된 건물, 거실을 가지고 주된 어떤 활동 목적이 집중되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고나 화장실 이런 부속 건물들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건물을 새롭게 지으면 신축인데, 주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부속 건물을 새로 짓는다? 그거는 증축으로 표현되더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주건물과 부속 건물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조금 장착을 하시고, 부속 건물이 새롭게 생기는 것들은 비록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신축이 아니라 증축으로 보더라는 거, 요거 되게 헷갈리기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조금 헷갈리고 함정에 빠뜨리기가 쉬운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것들인 개축과 재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축 뭐 고쳐 짓고 새로 짓는다는 얘기고, 재축 역시 새로 짓는다는 얘기고, 헷갈리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다만 그 개축과 재축을 하는 원인에 따라서 구분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존 건물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철거 후 그것과 똑같은 범위 내란 얘기입니다. 그 기존에 있었던 건물과 같은 규모 이내로 지었다라고 그러면은 그 경우는 개축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철거 후, 철거가 된 이유가 다만 이제 멸실이다. 멸실이라는 건 뭡니까? 멸실. 이것도 건축법 용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 텐데, 보통은 재난에 의해서 손상되고 파괴된 건물을 얘기합니다. 재난에 의해서. 재난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경우도 있고, 쓸 수 없게 손상되어서 새롭게 짓는 경우도 있겠죠. 자, 어쨌든 재난에 의해서 쓸 수가 없게 되는 건물은 멸실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범위 내에서 새로 지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재축이다, 재축. 그러니까 재자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재난에 의해서 새롭게 짓게 되는 건 재축. 둘 다 조건이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짓는 것만 개축과 재축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이래서 내가 3층 건물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뭐 멸실이 됐건 아니면 철거가 됐건 싹 쓸려 나갔어. 근데 그 다음에 3층짜리 필요 없다. 1층만 짓자. 새롭게 1층만 올렸다고 쳐봐요. 그럼 그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신축? 증축? 증축은 당연히 아니고. 자, 그런 경우도 개축에 해당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층 건물이 1층으로 갔다라고 그러면 범위 내죠. 범위 내기 때문에 3층으로 온전히 가게 됐다. 역시 개축. 2층? 역시 개축. 1층만 지었다. 그 경우도 개축이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재난으로 달라지게 되면 재축이란 표현으로 표현만 바뀌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또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겠죠. 그럼 범위 내가 아니라 건물의 규모를 늘려서 내가 철거했건 재난이 와서 철거를 했건 건축의 규모를 늘려서 다시 지으면 이것도 헷갈리죠. 다시 지었으니까 신축일 것 같기도 하고, 철거 후 멸실 후이기 때문에 개축이나 재축일 것 같기도 하고, 늘렸기 때문에 증축일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헷갈리죠. 근데 이 경우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건축의 규모가 늘어났더라는 겁니다. 늘어났더라는 것만으로 일단 증축이라고 도장이 꽉 찍히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개축이나 재축은 기본적으로 범위 내에서 짓는 것만 개축과 재축으로 보게 된다.
규모를 늘려서 하게 되면 개축과 재축의 규모에는 그 범위 내에 들지 않고 증축이란 새로운 범위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개축과 재축이 그리고 증축 이런 것들에 따른 허가 요건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특별히 재축 같은 경우는 재난에 의한 거기 때문에 안 됐잖아요. 슬프잖아요. 빨리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허가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그런데 개축 같은 경우는 그거만큼 원활하지는 않겠죠. 자기의 의도에 의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거기 때문에. 증축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을 또 늘려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허가 요건이 강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두는 이유가 뭐냐? 허가 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해 줄 거냐 아니면 강화해서 적용할 거냐, 그 계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용어별로 엄밀하게 그 건축의 대상을 정하더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텐데 정의는 이렇습니다. 같은 대지 안에서 건물의 위치를 옮길 때입니다. 위치를 옮길 때. 이거는 옛날 한옥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한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 주춧돌이 있고요. 기단이 있고요. 위에 주춧돌이 있고, 주춧돌 위에 나무를 이렇게 기둥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기준기로 만약 이걸 쏙 들어 올린다라고 그러면 이 돌까지, 기단하고 돌까지만, 주춧돌까지만 남고 건물은 쏙 올라가게 돼요. 이런 경우 딱 다른 데다가 얹어 놓으면은 이전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뭐 건설 기술이 이렇게 발달해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해서 옮기지 못하리란 법이 없죠. 심지어는 뭐 거대한 건물도 돈만 많이, 충분한 비용만 들이면 충분히 이제 옮길 수가 있어요. 자, 같은 대지 안에서, 같은 대지입니다. 건축의 단위예요. 위치만 옮겼어요. 뭡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개축도 아니고 재축도 아니고 그리고 신축은 더더욱이 아니다. 그래서 이전이란 말로 부르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전. 다만 그러는 동안에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는 뭡니까? 지붕틀, 보, 기둥, 내력벽, 주계단 등등 있었죠? 그런 것들을 그동안에 해체하지 않아야 돼. 해체하면 그럼 어때서 그러냐? 해체하면요 전혀 다른 건물이 되어버리잖아요. 말하자면 주요 구조부를 건드리는 거는 사람으로 치면 심장 수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건물을 심대하게 손을 대면서 이전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건물이 크게 손상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성격의 건물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단순히 이전으로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런 규정을 할 때 이 규정을 살살 벗어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여러분들한테 떠오르죠. 예를 들어서 이전인데 같은 대지 아니면 어떻게 될까? 옆 동네에 내가 살고 싶은 다른 집에다가 내 집을 갖다가 이전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좀 헷갈리는데 그런 것들은 법규의 규정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실제로 국토부에 질의를 하거나 해서 다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이 규정 자체만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같은 대지 아니죠? 대지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이전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전이 아니면 뭐가 되겠습니까? 새로운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신축으로 봐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건축법에 나와 있는 이 조문에 따라서 굉장히 기계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요. 기계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것을 살짝 어긋나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바로 건축법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건축에 속하는 행위들, 5대 행위들, 그리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가지 알아봤죠. 자, 그럼 이것들이 이제 또 예외 대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외 대상은 뒤에 이제 좀 다시 한번 다룰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허가와 신고 대상을 구분한 김에 이것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건축에 속하는 행위. 건축에 속하는 행위는 무조건 일단 허가라고 했죠. 일단은. 근데 건축에 속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대상으로만 마무리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exceptional한 상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 일단 여러분 무조건 왜 올라가지 말고요. 그 배경에 있는 reason, 이유를 왜 그런 기준을 둘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건축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보다 약한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해줘? 무슨 얘기일까? 크고 복잡하고 위험하고 밀도가 높은 건물이면 그렇게 해주겠어요? 아니죠. 작고 밀도가 낮고 위험도도 적고 영향이 적은 건물이면 신고만으로도 가름하게 해줄 가능성이 크겠죠. 뭐겠습니까? 집으로 치면 작은 집, 85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로 대체한다.
증축, 개축, 재축입니다. 신축은 들어가 있지 않죠. 특별히 85제곱미터라는 건요, 다른 법에서도 많이 반복이 되는데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로 많이 알려져 있죠. 국민주택.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85제곱미터면 23평인가 아마 그럴 텐데, 자, 85제곱미터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에서 작은 건물, 소규모 건물, 소규모 주택의 어떤 판단 근거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작은 건물의 어떤 규모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의 것들은 굉장히 작은 건물이다. 여기에는 물론 국민주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건물을 얘기한 거예요. 건축을 얘기한 거예요. 그 규모 이하에서의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만으로도 대체하게 해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에 속하는 행위로 대수선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의를 해야 되겠죠. 대수선. 대수선은 뭐다? 자잘한 수술이 아니라 큰 수술에 해당한다. 대수선은 기본적으로는 허가예요. 허가. 큰 수술이기 때문에 허가를 통해서만 허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대수선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간단한 수술들이 있어요. 수선이나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수선 변경. 그런 것들은 신고만으로 가름을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대수선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개선하는 행위죠. 근데 대수선은 뭐가 일어나냐? 증설과 해체라는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뭔가를 늘리고 뭔가를 다시 새롭게 해체를 하고 하는 어떤 작업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수반되는 것들은 대수선으로 우리가 치더란 얘기죠. 그에 비해서 수선과 변경은 자잘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잘한 변화. 그럼 대수선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건축법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심각한 수술이 되겠죠. 심각한 정도의 수술을 얘기한다. 기본적으로 증설하고 해체하는 것들, 늘리는 것들, 그리고 잘라내고 붙이고 이런 형태의 모든 것들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 중에 기둥보 있죠. 기둥보 같은 것들을 왜 이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3개 정도 이상을 건드리면 이거는 심각한 변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둥이나 보처럼 선형부재, 굉장히 힘을 바치는데 중요한 선형부재를 3개 이상 건드리면은 이거는 대수선이다. 2개 건드렸다 그럼 뭐겠습니까? 증설해체예요. 이것도 조금 말장난 같긴 한데 증설해체냐 대수선이냐가 이게 숫자로 딱 판가름이 되더란 얘기죠. 기둥이나 볼을 3개 이상 건드리면 대수선이다. 3개 대수선 이렇게 여러분들이 숫자하고 용어를 연결시켜서 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시험에 대처하는데 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은 3개. 기둥 숫자로 표현돼요. 하나, 둘, 셋, 넷 되죠. 보 표현돼요. 하나, 둘, 셋, 넷 되죠.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은 3개입니다. 3개. 근데 면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어요. 면적. 내력벽 같은 경우는 벽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봅니까? 벽에 따라서 면적, 규모가 다르죠. 그래서 면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30제곱미터 이상을 건드리면 그거는 심각하다라고 보더란 얘기예요. 근데 그거 말고 피난, 계단, 방화벽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피난과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일단 무조건 건드리기만 하면 다 대수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하겠죠.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이미 허가를 받고 허가 받은 대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는데 그 뒤에 자기의 어떤 편의에 따라서 건드리게 된다. 스톱! 일단 건드리지 마. 뭔데? 대수선이야. 허가 받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피난과 안전과 관련된 시설은 뭐 개수라든가 면적이 아니라 모두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모두 포함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합시다. 방화벽이 대표적이고요. 피난 계단이 대표적입니다. 방화벽은 우리 지금 코너스톤에서 잘 모르겠는데 뉴턴을 가다 보면 건물이 길어지는데 중간에 이렇게 쇠로 된 큰 셔터가 내려오는 틈 같은 게 나와 있는 경우 있죠. 그게 바로 방화문이에요. 방화벽이에요. 불이 났을 때 불이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벽입니다. 피난 계단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그 안전 구조를 갖춰놓은 계단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건드리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대수선에 포함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합시다. 요 두 항목은 여러분들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갈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의 경계벽을 손대는 경우. 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많고 그 사이에 경계벽들이 있고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다세대 다가구 사이에 경계벽을 없애가지고 건물을 마음대로 변형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음이라든가 사생활 침해 이런 것도 문제지만, 자, 불이 났을 경우는 옆집으로 이제 불이 옮겨 붙지 말아야 되거든요.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불이 났을 때 굉장히 이제 전체 가구가 피해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벽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시간을 벌기 위한 용도인데 이걸 자기들 마음에 따라서 손상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사실 이 경계벽은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화재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도 아마 대수선의 범위에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그런 규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수선의 범위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숫자로 되는 기둥보 같은 건 3개 이상 건드리면 대수선. 내력병의 경우 30제곱미터 이상. 피난이나 안전 어쨌든 사람의 위험과 관련된 것들은 무조건 다 대수선. 건드리면 대수선.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 이것도 사실 뒤에 두 개도 묶어서 생각해도 가능하겠죠. 다세대 다가구의 경계벽도 역시 재난 시에 그거를 조금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손대면은 대수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은 아마 쉽게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요게 이제 오늘 건축법 첫째 강의, 건축법의 전체적인 어떤 성격하고 그리고 건축법의 1, 2, 3, 4, 5, 6, 7, 8장 구성, 그 다음에 건축법의 총칙에 나오는 목적,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 나오는 주요한 용어들, 이 용어들을 잘 정리했고요.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탄탄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건축법을 사실은 절반 정도는 같다고 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용어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도록 하시고요. 특별히 이 용어 중에 여러분들의 상식하고는 좀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교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나와 있는 공부 훨씬 더 쉽게 진행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강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